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서 지금 원자산 간첩단 간단히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 사건,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결성됐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1980년대 말에 서울 지역에 있는 그 대학 운동권 출신들, 학생회 간부 출신들이 네. 그 주체사상 연구모임이라는 이런 학습 모임을 결성합니다. 이때가 이제 1980년대 말 89년부터 되는데요. 네. 근데 이 모임이 이제 좀 이제 점차 심화되면서 그 일본 쪽에다가 그 줄을 대서 북한한테 연락을 해야겠다. 아, 일본이면 조총련 쪽을 그렇죠. 말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원 중에 그 일본어를 전공한 조직원이 있었어요. 아, 이 여자 조직원을 일본어를 하니까 이제 일본으로 가서 그 조총련, 이 조총련의 쪽에 줄을 댄 거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당시 그 조총련 부의장으로 직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남 일본 거점의 그 대남 공작의 총책임자인 배진구라고 있습니다. 배진구. 예, 유명한 인물인데 네. 이 배진구하고 박용이 주로 대남 공작에 많이 활용이 됐는데 배진구한테 줄을 댄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배진구한테 그 동안에 이 자기들의 활동 상황을 갖다가 북한에 보고를 하고 또 배진구를 통해서 북한의 지원을 받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어 왔는데 예. 그 젊은 여자분이 자꾸 왔다 갔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 아, 일본에 갔던 그 예. 사람이 여자였어요? 예, 일본어도 잘하고 예, 했던? 일본어 아,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야 그러면 이제 공안당국에 추적을 당하니까 예. 그러지 말고 아예 네가 일본에 유학을 가라. 그래가지고 1992년에 일본에 유학을 가서 동경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석사 박사를 예. 머리가 좋죠 이 여자 그 조직원이. 예. 그래서 이제 일본에 상주하면서 그 왕자산의 무로토의 그 소위 그 동안의 그 대국 보고 사항을 우리 전달을 하고 또 지령을 받아서 다시 하달하고 한 연락책으로 이제 아주 자리를 잡았는데 계속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받는 상태에서 뭘 했냐면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예. 이제 북한으로 들어오라. 요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 그래가지고 까보니까 무려 20년 동안 예. 국내에서 암약한 간첩단이었습니다. 20년간이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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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처음에 수사당국은 그 한 7년 전부터 추적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북한 공작을 만나서 국내에서 목적 수행하는 간첩 정도로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왕재산에 대한 그때는 왕재산은 아니죠. 이 간첩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거든요. 이때가 2017년 11년 7월 달입니다. 2011년 7월이요? 예. 그래서 총 이제 28곳을 압수수색했죠. 9명 대상자에 대해서. 압수수색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압수물이 뭐였냐면은 주로 그 외장 하드, USB, 그다음에 플로피 디스크 저장 장치들. 그렇죠. 외부 저장 장치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가지고 들어온 거지. 이걸 이제 해독을 하면서 이제 왕재산이 밝혀진 거죠. 그 전까지는 왕재산인 줄 몰랐어요. 아, 개별적으로 의심이 되는 것을 그냥 추적하고 있었는데 그 저장 장치 같은 걸 털면서 기록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저장 장치가 문제인데 네. 이 저장 장치를 열라고 하니까 암호가 딱 다 설정돼 가지고 저장 장치를 열 수가 없어요. 예. 그 증거물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런데 우리 국정원 대공수사 이 관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암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딱 그 암호를 치니까 쫙 열리는 거야. 또 어떤 저장 매체는 암호가 이중으로 암호가 걸려 있어요. 두 번 풀어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암호가 뭐냐? 네. 그 암호가 이제 그 93826입니다. 93826. 826이요? 예, 그게 뭐냐면 네. 1993년 네. 8월 26일 날 네. 조직원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난 날입니다. 자기들은 아, 접견한다. 미리북에서 김일성을 만난 사람이 날이, 있어요? 예, 네. 1993년 8월 26일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아까 말했지만 일본에 유학 중인 그 여자 조직원이 이제 미리북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공작선을 보내가지고 이제 일본 그 서해안 해안에서 접선을 해서 이 반잠수를 타고 이제 공해상에 나가서
북한이 보낸 공작선을 타고 원산으로 갑니다. 음. 그래서 이제 원산이 아니라 청진으로 갔죠. 예. 그런데 왕제산 간첩단 이렇게 이름이 붙였는데 왕제산이란 명칭이 붙은 건 왜 어떻게 붙여요? 이 왕제산이 뭐냐면 북한에서는 아마 탈북민들은 다 알 거예요. 북한에서 유명한 혁명 그 성역지로 유명합니다. 일종의 혁명 사적지 같은 데인가요? 근데 그게 예. 뭐냐면 역사 조작인데 예. 이 함경남도 온송군에 왕제산이라는 이 마운틴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유래된 게 왕제산 해인데 이게 뭐냐면 이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사를 역사 날조를 했거든요. 네. 날조를 했는데 그 날조된 내용에 보면 왕제산 회의라는 게 있는데 왕제산 회의가 뭐냐면 1933년에 이제 누구냐 김일성이 왕제산에서 회의를 했는데 어떤 회의를 했느냐? 그러니까 빨치산들이 회의를 했다. 그렇죠. 이제까지는 중국 쪽에서 했지만 이제는 국내로 진출해서 항일 투쟁을 하자라고 결정한 회의가 왕제산 회의라는 겁니다. 근데 일종의 국내 진공 작전 그쵸, 그런 예, 거네. 처음 이제 그걸 결정했다는 장소인데 예. 그게 바로 이제 왕제산인데 그래서 왕제산 회의라고 해서 성역 아주 혁명 사적지로 만들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왕제산 회의라는 자체를 못 썼습니다. 김일성이가 왕제산 회의에 있었던 그 시절에 김일성이는 중국 동북항일연군의 소속으로 말이죠.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그렇죠. 빠스턴 활동할 때예요.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왕제산이라는 명칭이 나왔는데 왜 나왔냐면 그 당사자들이 묵비를 행사하니까 왕제산이라는 명칭을 정한 그 배경은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사파의 총책이었던 왕제산의 총책인 김덕윤이는 북한의 역사관을 그대로 신봉하는 사람이니까 수령님이 아무런 시절에 자기 생각입니다. 수령님 시절에 국내를 진출해서 조선의 독립을 이뤘듯이 해방을 이뤘듯이 나도 이 남조선에서 남조선 해방을 이루겠다. 그래서 그걸 연상하면서 왕제산이라고 이 간첩단 조직 명칭을 정한 것 같아. 북한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왕제산이라는 간첩단 이름이 나온 거죠. 김일성이 김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중국 밀영에 있다가 국내 진공 작전을 했다고 하는 역사 조작의 가상의 왕제산 회의라는 것을 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왕제산이라는 이름을 해서 여기 남조선을 해방하겠다. 예. 그 역사적인 왕제산 회의 이름을 땄다고. 그게 함경북도 온송군에 있습니다. 온송군. 온송요. 온송군 온송. 온송. 또 왕제산리라는 또 마을 이름도 마을도 있습니다. 있어요. 산 이름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산도 있고 왕제산리. 왕제산리. 예, 온송군 함경남도 온송군. 예, 왕제산리 있죠. 예. 근데 왕제산 이 간첩단에 포함되어 있던 규모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대략? 자기들이 이제 그 북한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예. 약 200여 명이 지금 규합돼 있다. 자기가 자기의 영향권에 있는 그쵸. 세력들. 예. 명단까지 다 올렸어요. 오. 200명 명단까지. 그 중에 한 90여 명 소환해서 조사를 했죠. 그러면 왕제산 간첩단에 그런 지하당 조직이 있었을 거고 그 지하당 그쵸. 사신 하부 그렇죠. 조직들로 네, 수백 명 있었다. 200여 명이 알을 깐 거죠. 쉽게 말하면 왕제산에서. 근데 아까 예. 그 김일성 만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이 사건에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일성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여자 조직원이. 예. 그래서 이제 그 평양에 있는 김일성 주석군이 갔죠. 만났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서 보니까 옆에 그 조총련 부의장인 배진구가 딱 배석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네. 근데 배진구는 자기와 함께 간첩선 타고 오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이걸 확인해 보니까 배진구는 그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서 베이징으로 가서 베이징에서 북한 민항을 타고 조선 민항을 타고 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루트로 북한에 들어갔고 이 여자 조직원은 그냥 이제 미리뿐을 한 거죠. 간첩선을 타고. 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을 만났더니 김일성이가 그동안의 왕제산 활동을 캐치하면서 그 이제 접견교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접견이라고 쓰면 안 되죠. 접견이 높임말이거든요. 뭐 김일성 만났다고 하면 되지 뭐 접견이라고 하면 안 돼. 네. 근데 내가 걔들은 접견교수라고 하는데 이 5개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남한에 내려가서 정치적 지하 지도부를 결성하라. 이게 이제 지하당 결성하는 거 등등 해서 그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 그 접견교수 5개가 내려왔죠. 네. 뭐 김일성 유대성을 전파하라는 등등.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다시 역루트로 해서 똑같은 루트로 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조직원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총책 김덕윤이한테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를 하고 접견 교실을 전달하죠.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고생해서 만드는 간첩단이 왕재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1993년에 94년 8월달에 들어갔는데 2001년에 만들었거든요. 네. 2001년에 이제 왕재산을 이제 건설하고 서울 지역당하고 인천 지역당 다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7년 끝에 나오는 게 이제 왕재산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원들이 그 모든 저장 매체 할 때 그 김일성 접견 날짜를 적어놓고 또 앞에 어떤 또 암호는 암호가 이렇게 세 개인데요. A하고 93816하고 Z, 예? 네. 이런 것도 있고 93816은 다 들어가는군요. 네, 그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자기 이 왕재산 조직은 직접 김일성이를 만나서 적게라고 김일성이한테 쉽게 말하면 지령을 받은 조직이다. 위대한 수령한테. 그러니까 춘희 남한내 춘희 지하당이다. 예. 이걸 갖다 강조하는 거죠. 그거는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니들은 김일성 못 만났지? 우리는 우리가 만나서 이런 지하당 수령님의 지시에 의한 지하당을 건설했다는 그러한 그 자부심. 참 자부심이라는 말을 하니까 미안하지만 헛된 거지만 하여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20년 동안 암행했다는 것이 이 저장 매체를 해독하면서 그러니까 이 저장 매체 해독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암호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요. 암호를 딱 풀으면요. 예. 기록문이 쫙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기록문 자체가 아, 스테가라고 그래프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네요. 이 스테가라고 그래프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해독하는 5단계 암호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찾아냈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한강 백사장에서 발견인데 수사관들이 각종 자료를 넣고 찾다가 혹시 해서 메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1, 2, 3, 4를 뜨니까 쫙 거치는 겁니다. 그 지령문이 나와요. 여러분 그 스테가라고 그래프 방식은 제가 여러 차례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처음 발견된 게 첨단 암호 방식인데요. 2001년에 소위 그 미국의 9.11 테러, 세계 무역센터 테러 할 때 그때 처음 발견됐는데 알카에다 총책인 빈라덴이 미국에 안전하게 침투한 알카에다 조직원한테 이제 9.11 테러를 자행하라고 지시를 내린 그 암호문이 스테레오그래프인데요. 그 메일을 열면 뭐가 나오냐면은 모나리자 미소라는 그림 나옵니다. 그림 파일. 근데 그 속에 히든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미 약정된 암호 해독 프레임을 딱 넣으면은 그 모나리자 미소가 싹 거치고 지령문이 나옵니다. 어택 공격하라. 아. 왕재산은 그 지령문을 까면 뭐가 나오냐면은 서울 모 신문 중앙일간지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텍스트 파일을 이용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넣으면 쫙 거치면서 지령문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20년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저장 매체는 북한이 그동안 왕재산한테 지령한 지령이 쭉 나옵니다. 한 저장 매체를 까니까 이번에는 왕재산이 북한에 보고한 게 딱 나타나. 이걸 딱 합치니까 20년 동안 간첩 일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정말 엄청난 대열을 낚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외부 저장 매체의 암호를 풀려 못했다. 두 번째는 스테가라고 그래프 방식이란 첨단 암호 방식에 대한 해독을 못했으면은 왕재산은 없는 겁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 접선해서 국내 지령하고 이 정도만 밝혀지는 거죠. 전체 규모의 한 5%만 밝혀지는 건데 95%가 다 밝혀졌죠. 20년 동안 한 간첩 내용이 나타나요. 또 조직원이 북한에 갔다 온 사실도 알고. 야, 어마어마한 거네요. 어마어마하게 저장 근데 장치를 이제 풀어서 그 여자 조직원이 예. 북한에 다녀온 사실도 처음 몰랐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외장 저장 매체를 해독했더니 해독하는 가운데서 관모봉이 나와요. 관모봉이. 관모봉. 예, 코드명이 관모봉인데 아. 이 관모봉이라는 조직원이 북한을 가서 김일성을 만났다는 내용들을 암시하는 내용이 한 5군데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원 중에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 있구나. 이제 그때 단 거죠. 그러니까 압수수색하고 할 때 사건 착수할 때도 북한 다녀온 줄은 몰랐는데 그 지령문을 갖다가 해독하는 과정에서 조직원이 북한을 다녀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 관모봉이 누구냐. 이 관모봉을 찾는데 엄청나게 또 시간이 걸렸죠. 역시 국정원
정말 아쉬운 게 국정원의 대공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이걸 갖다가 해체시켜 버렸는데 이런 간첩들 잡아내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런데 그 5개 나오는 그 단서를 가지고 이제 찾는 겁니다. 누가 북한을 다녀왔는가. 그래서 이제 상당한 게 일본에 갔던 연락책을 갖다가 추적을 하는 거죠. 네. 추적을 하는데 일본 연락책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쟤들은 다 묵병이 사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걸 천신만고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찾아갔어요. 그분은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고야에 있는 모 대학에서 조교수로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유명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정을 했죠. 특정을 해서 결국은 이 수사망이 자꾸 자기한테 좁혀지는 것을 알고 이 관모봉이 이제 자수하는 형식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2011년 12월 달에 자수를 했고 이 여자분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은 그 직접 북한에 이 왕재산이 어떻게 조직되었고 자기가 어떻게 북한을 다녀와서 만나고 하는 과정을 다 알았는데 그 북한 가서 보니까 자기가 알던 북한이 아니더라. 예. 그래서 그 사상적 신경을 느껴가지고 심경의 변화를 느껴가지고 그 소극적으로 연락책만 하다가 97년부터는 아예 국내 들어온 이후부터는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조직원이 법정에 나왔어요. 비공개로 해서 법정에 나와서 이제 완전히 오리발 내미는 총책하고 변호사들을 향해서 아주 막 강하게 질책을 했죠. 그래서 법정 부인이 밝혔죠. 그래서 이제 왕재산의 실체가 밝혀지는데 이 여자 조직원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 물론 그 말고도 이 암호 해독문이라든지 해외에서 북한 공작을 만나는 채증한 거 무려 34회나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심지어는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북한 공작을 해외에서 접선했거든요. 이게 우리 당국이 적발한 거만 34회지 적발치 못하고 만난 건 더 많을 겁니다. 34회 다 채증을 했는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이제 간첩죄가 인정이 됐어요. 총책은 징역 7년 좀 풀려났습니다 이미. 2012.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이상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모 씨가 있는데 임수택이라고 있는데 징역 5년을 받았는데 바로 그 이상관이가 문제입니다. 이상관이가 뭐냐면 좀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관이가 국회의장 임채정 씨가 국회의장 할 때요. 할 때 2년 동안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입법 3급이죠. 3급. 왕재산에 아까 보니까 이인자. 서울 지역당 그렇죠. 총책이었던 이상관이요. 이상관이 예.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 정무비서관 그것도. 정무비서관이 입법 부의사관이니까 3급입니다. 예. 이건 이 정무비서관이 매우 중요한 게요. 여야당 다 해서 정치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직책인데 자 이게 북한 간첩이야. 그래서 당시에 이제 김정일이가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남조선 입법부 수장, 예. 핵심 비서관이 누구냐? 우리 사람이야, 우리 사람. 이게 얼마나 이게 등골이 옵사갑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은 뒤지지만은 대남 공작에서 이렇게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은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서 북한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핵을 가지고 미국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렇게 압박하고 이게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군사력 증진하는 데고 대남 공작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대남 공작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이런 아주 대남 공작의 은밀성과 정밀성은 정말 놀라울만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적발된 제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민노총에 침투한 간첩단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들이 암약해오고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쳤는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대중적 영향력 큰 그런 운동단체인 민노총의 이인자가 바로 저 북한 간첩 아닙니까? 민노총 침투한 간첩마의 총택이잖아요. 석권호. 조직국장이라고 그렇죠. 명칭하는데 사실상 사무를 조직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인 거죠. 북한 지령을 받아서 지금 양경수 네. 민노총 위원장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좌지우지하고 실제 당선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그랬죠.
그 지금 다 이야기를 나타났다. 하다 보니까요. 예. 아까 이상관 씨, 그러니까 네. 왕재산 서울지역당 총책 이상관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 그 김구 옆에 있었던 성시백 간첩, 예. 수사 당국, 뭐 미군 내에서 그리고 국회 이런 곳곳에 자기의 간첩망을 가지고 있던 성시백 간첩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예, 성시백은 아마 지금까지 성시백을 능가하는 간첩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정말 그래서 북한에서 이 성시백을 갖다가 공화국 영웅 1호입니다. 성시백이 그 칭을 줬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이상관 씨 얘기 좀 할 뭐 C자 붙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제 석방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뭐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대책본부의 비서실장의 핵심 비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깊숙하게 민주당과 야당에 관련된 우리 국회 안에 이렇게 간첩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나는 그때 좀 아쉬웠던 게 국정원에서 그 이상관이 왕재산이 북한의 우리 국내 정치권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을 다 터뜨려버려야 돼요. 아. 실명이 다 나오거든요. 네. 누구를 어떻게 포섭했다, 누구는 어떻게 했다, 심지어 뭐 정동영까지도 다 어떻게 했다. 이게 다 나오는데 왜 그걸 그걸 언론에 공개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이 피같이 번 돈 낸 세금이요. 간첩한테 용돈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왕재산 총책 김덕영이 이 중앙대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네. 제가 학교 잘못했는데 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 운동권 출신인데 당시에 그 노량진에서 횃불 투정을 하고 민정당 당사를 검거한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체포돼 가지고 징역 1년하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네. 민주화운동 했다고 그래서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에서 보상금 또 탔어요? 보상금 421만 얼마를 탔죠. 그 당시 간첩 활동할 때입니다. 간첩인데. 이게 이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이 왕재산 조직원들이 북한에서 그 뭘 받았냐면은 그 노력훈장을 받았거든요. 남조생명에 지대했다고 5명한테 노력훈장을 줬는데 그다음에 왕재산 총체인 김동연도 영웅초과에 줬는데 그랬는데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했는데 공격을 했다고 북한 간첩 활동하고 있는 놈한테 보상금을 주고 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딱 줬어요. 정말 이거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간첩하고 있는 놈한테 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주고 보상금을 준다. 다. 두 번째 또 이 3인자죠. 임승택이. 네. 임승택이는 당시 그 학생운동을 하면서 반미 구구 학생 동맹 운동을 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10월에. 그런데 이거 나중에 또 그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부터 어떤 돈을 받았느냐. 1,400, 한 10만 원 정도 받았죠. 1,400여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 간첩 활동할 때예요. 네. 그리고 민주화운동가 유공자증을 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 간첩한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민주화 유공자증을 주고 쉽게 말하면 민주화 유공자 보상금을 줬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이거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 정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이걸 왜 제대로 조사를 하고 다 이걸 문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우파 정부는 정권을 잡아도 왜 그런 일 났냐 이거죠. 저쪽은 그냥 적폐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난리를 치고 전직 대통령을 다 구속시키고 전직 국정원장 4명을 구속시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왜 우파 정부란 이 정부는 들어서가지고 지금껏 이렇게 좌파들한테 끌려만 다니고 지난 시절에 좌파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거 다 재고조사하고 왜 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도 지금 광주 5.18 사태 갖고 지금까지도 수사한다고 난리를 치는 판인데 왜 이런 일을 우리는 안 쳐? 이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지난 좌파 정부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는지를 낱낱이 조사하는 특별조사위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밝혀야죠. 근데 다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는 어떻게 지키려고 그냥 권력의 줄이나 되고 말이죠. 이러고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예. 아까 조직도 그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조직도. 예, 이 조직들 제가 예, 왕재산 총책 관덕봉 김덕용인데 제가 빼놓았네요. 예, 저거 말씀드릴게요. 저 도표가 잘못된 도표입니다. 아, 그래요? 조금 예, 축약을 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예, 크게는 보이실래요? 왜 잘못되냐면 예. 이 간첩 조직은
그 쉽게 말하는 단선연계 복선 포츠라고 그래서 네. 그 A라는 간첩은 자기 상부선 한 명하고 네, 그렇죠. 하부선 B밖에 몰라요. 네. 그런데 수평적으로는 안 하죠. 이 조직은 뭐냐면 지금 성남청이가 네. 관순봉이도 알고 관상봉도 다 알게 돼 있잖아요. 이건 아는 것처럼 되어 있네요. 예. 주식회사 도표입니다. 이게 아, 이런 것을 발표문에다가 국정원이 발표문에다 이걸 내용 자체가 네. 내가 지적을 해줬어요. 그때 뭐 알기 쉽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모를 합니다. 세모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총체 김도경에서 연락처 성남청은 딱 하나로 딱 하나라 한 이거- 라인. 그렇지 하나로. 요건 지금 주식회사 도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바로잡으려고 했더니 전화를 했더니 자기도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 잘 복잡하니까 그냥 알기 쉽겠다 그러는데 북한에서 보면 웃기는 도표죠. 왜냐하면 관상봉 이상관이가 옆에 있는 애들 다 안다는 조직이거든요. 그 예를 들면 지역당에 있는 이 조직원이 자기 위의 선을 다른 선도 다 안다는 조직이기 때문에 단선연계 복선포치에 어긋나는 조직입니다. 하여간 인천 지역당 이게 이제 왕제산원수로 인천 지역장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아, 인천이 사실은 주사파들이 많죠. 그 민주노총이 아니 민주노동당에 네. 인천시당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네. 그래서 그 1심에는 민주노동당의 서울시당을 완전히 장악했고 1심에 간첩단은 얘네들은 왕제사는 인천 지역당을 했는데 걔들이 선거 때 북한에 보고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네. 그때 지다이 선거 때 그 인천에 4개 구청이 있습니다. 4개 구청이 있는데 그중에 2개 구청장이 자기 조직원이다. 네. 2개 구청장이. 그러니까 인천에 있던 당시 4개 구청장 중에 2개 구청장을 자기가 당선시켰다라고 북한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많은 그 시의원하고 도의원들, 시의원들 또 구의원들도 당선시켰다고 다 보고를 해서 당시 국정원에서 다 조사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왕제산이 간첩단인데 이 200여 명의 그 명단에 걸리는 사람들 다 사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안 됐냐면 이 왕제산이 국가보안법상 반과단체로 인정이 되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가 구체적인 범죄 행위 없어도 반과단체 구성 가입자로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인천에 있던 2개 구청장도 그렇고 자 여러분 이제 수사 기술상 처음부터 이 왕제산이라는 이 거대한 간첩 조직을 본 게 아니라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국내에서 목적소에 간첩을 추적하다가 까부니까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00여 명에 대해서는 전혀 추적이 안 돼가지고 범죄 사실 증거가 확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9명은 다 됐지만 그러니까 이 왕제산이 반과 단체로 인정이 되면 그 개별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반과 단체 구성가입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됐냐면은 법원에서 그 왕제산의 간첩 사실은 전에 인정을 했지만은 반과단체 인정 안 했습니다. 왜 인정 안 했냐면 지금 국가보안법 반과단체의 구성 요건은 뭐냐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 변란을 목적하는 국내의 결사체 중에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게 이게 반과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과거에 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든지 구국정이라든지 이러한 통일혁명당 같은 이러한 그 지하당들은 다 반과단체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왕제산을 인정을 안 했어요.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되는데 왕제산이 결정했다고 지령을 받았던 그 여자 조직원 조직원은 93년대 김일성을 만나서 지령을 받았지만은 지하당 부처라 지령을 받았지만 실제 왕제산이 결정된 것은 200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했기 때문에 정말 너는 왕제산이 조직된 단계인지 모르지 않냐는 식의 이게 북한 편을 두는 판사의 해석입니다. 똑같은 걸 놓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지령문에 왕제산을 조직했다 하고 다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피의자들이 그 쉽게 그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이게 이제 또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 뭐 여러 가지 일을 들어가지고 그 이제 전문증거 배제법이라고 하는데 직접 자기가 한 것은 모르지만 너한테 들은 얘기는 이 전문증거라고 하는데 이 전문증거를 배제하는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왕제산의 반과단성이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처벌을 못했어요. 네. 자, 그러면 다른 거 좀 옮겨가지고 왕제산 그 저희 간첩들이 대공수장에 체포가 됐었잖아요. 예. 그때 처음에
총책들을 비롯해서 조직원들이 어쨌든 증거들이 명백하니까 순수히 자백을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죠. 했어요? 예. 예, 처음에 이제 그 2011년 이제 7월달에 이제 영장을 집행하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왔죠.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총책 하나만 예를 들까요? 총책한테 이제 왜냐면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나서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24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보안법 간첩 사건 같은 경우는 하루 더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48시간 내에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바빠요. 영장을 쳐야 되니까. 그런데 그 대부분 다 묵비를 행사하는데 왕재산 이 총책 같은 경우는 묵비를 행사했죠.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막 증거들을 들이대니까 마음의 신경에 동요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사관들이 그랬죠. 야, 네가 명색이 왕재산의 총책인데 총책 이렇게 말이야. 니들 말대로 하면 이렇게 민주화운동한 건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야지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느냐 그거 가지고 그래서 소신도 없냐? 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이제 역공을 펼치니까 이놈이 이러고 있다가 시간을 달라. 그래갖고 이놈이 이제 내 얘기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줬는데 이 찰나에 민변 변호사가 이제 투입이 됩니다. 민변이 거기 또 접견을 해요? 들어와가지고 민변 변호사 접근하고 난 이후에 완전 묵비입니다. 묵비를 딱 막 입 딱 박죠. 뭐 모릅니다. 말 안 커다 다. 이래가지고 거의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은 이제 질문을 하면 신문을 하면은 묵비하겠습니다. 묵비하겠습니다. 모릅니다. 기가 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 못 듣습니다. 48시간에 영장을 쳐야 되는데 갑자기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김덕영이요? 이러고 있는데 근데 옆에 변호사가 입히 있어요. 간첩 조사하는데 그때 입히 못 오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거 만약에 병원으로 조치를 안 하면 얘 또 뭐 인권 침해다 뭐다 해가지고 막 이제 국정원장 수사관 상대로 고소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이제 지금 영장 치기 바쁜데 데리고 병원을 갔죠. 엑스레이 찍고 해봤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민변의 전술이네요. 그렇죠. 수사 지연 전술인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국은 이 간첩죄를 입증했거든요. 그 정말 당시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관의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걸 모르시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자기 일상을 잊은 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음지에서 일하는지 정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걸 평가하기는커녕 적폐라고 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린 이 문재인 정부는 정말 역사가 단절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또 동의했던 많은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당시 국정원장 정도 되면은 안 됩니다 해야죠. 문재인 정부 하에 국정원장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 해야지. 그럼 권력에 아부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후배들한테 볼 면목이 있습니까? 그 지난번에 그 아루 사건이라고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가 총책으로 했던 아루 사건이 그때 발각이 됐을 때는 각종 군사 시설과 통신 시설 이런 걸 정보를 파악해서 북한에도 상황을 알리고 유사시에 이 시설을 폭파하는 그 계획까지 수립한 것이 있었잖아요. 왕재산 이 간첩에도 그 유사한 일이 있습니까? 있었죠. 왕재산은 2014년까지 인천 지역을 혁명 기지화한다는 계획을 인천을 2014년까지 수립해가지고 인천의 중앙공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언론사, 방송국을 어떻게 파괴시킬 것인가 하는 거 구체적인 도상 계획을 세우고 아주 거기 그 보고문에 다 나타나죠. 이게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하나 예를 들면 북한이 지령 내용이 재밌는 게 있어요. 어려운 한자인데 염전사상을 염전사상. 염전사상은 소금만 만드는 염전이 아니라 전쟁을 두렵게 하는 사상, 염려하고 공포를 갖게 하는 사상을 염전사상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쓰면. 그래서 인천 쪽 주민들한테 염전사상, 전쟁 나면 다 죽는다. 전쟁 공포를 느끼는 사상을 막 주입시키라고 했어요. 왜? 북한이 대남 공세를 취하면서 만약에 북한과 잘 지내고 북한 주장한 대로 따라줘서 평화적으로 가야지 너희들 살아남지 북한 주장을 계속 거부하고 따로 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연북, 민족 공조, 우리민족끼리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전쟁 공포를 심어줘서 전쟁 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부, 당시 그 노무현 정부의 북한과의 그 우호적 관계가 지지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지령을 내렸죠. 내려가지고 그걸 읽어보면 나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4년 5년이죠. 그 인천 그 자유공원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예, 저희 6.25 인천 상륙전을 선고로 이끈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인천 자유공원에 메가더 동상 이 철가 있었는데 이 메가더 동상을 놓고 이 국내 종북들이 철거 투쟁을 벌이자고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 누가 막은 줄 아세요? 경찰이 막은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던 정부의 종북들이 다 인천 자유공원으로 달려가자. 우리 측 어르신들이 지금 오늘도 태극기 8.15 태극기 집회에 다 나오셨지만 이 어르신들이 그때 학교 때 인접까지 간 겁니다. 가가지고 메가더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하니까 그 어르신들이 앞에 나서서 철거 안 된다. 그래서 지팡이 들고 대치했는데 가운데는 경찰이 서 있었죠. 이래가지고 메가더 동상의 철거를 막았는데 메가더 장군을 이 북한은 반미의 화신이다. 메가더만 없었으면 조국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철천지 원수라는. 예, 이 조국 통일은 적화 통일이죠. 공산화 통일이죠. 그 말은 맞는 말이죠. 인천 상륙작전 선고 안 했으면 적화 통일 됐죠. 그러니까 이 조국 통일에 이게 역적이 다 해가지고 철거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왕대선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령문을 분석해 보니까 북한이 그 지령을 내렸어요. 아, 메가더 동상 철거 강제 철거해라. 반미하시니까 철거 작업을 주도해라. 그래서 받고 인천 지역당의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울에 뭐 수도권에 있는 종북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내 종북이 스스로 나서서 한 게 아니라 이 왕대산 간첩도 사건에 구체적으로 나타냈지만은 북한이 지령이 내려가서 그 지령을 받고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또 북한에 보고를 합니다. 예, 메가더 동상 철거 투쟁이 우리가 어떻게 기여를 했다고 또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나타나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하는 이런 종북 좌익들에 대한 투쟁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북한의 지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제 간접단 지하 당원들이 왕재산에 소속된 멤버들 있고 지하 조직원들이 여러 하부 조직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자금은 어떻게 그러면?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까지 간첩단에 북한은 엄청난 돈을 공작비를 줘왔거든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1990년에 적발된 조선노동당 중부작당 사건 때 그때 그 옆에서 같이 있던 사건이 김낙중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거 조선노동당 한번 띄워주실래요? 김낙중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이 말이죠 당시 그 화폐 가치로 약 한 21만 불 정도를 줬어요. 줬는데 요새 화폐가 그 당시는 16원 정도 되는데 요새 화폐 가치로 하면 한 뭐 48억이 넘는 돈을 줬습니다. 간첩 한 명한테.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공작권 받아가지고 민중당 창당한 데 쓰고 나머지 돈을 갖다가 그 김낙중 집에 있는 그 장독대 밑에 세멘트 밑에다가 숨겨놨는데 그걸 찾아냈어요. 장독대를 까가지고 밑에를. 그래서 이제 그 공작비를 찾아냈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때 간첩 김낙중한테 썼던 이 공작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북한이 극심한 식량에 지금 처해 있는데 북한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개성. 그때는 개성 직갈시였는데 지금 개성시라고 하죠. 개성 직갈시 그 주민이 한 40만 명 되거든요. 개성 직갈시 주민이 일주일 동안 쌀밥을 갖다가 막 먹고 싶은 대로 먹고도 남을 돈에 쌀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기 주민들 특히 밥도 제대로 안 먹이면서 바로 대남 공작으로 해서 간첩 개인한테 거액의 공작권을 주는 거죠. 이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간첩들 또 1990년에 적발된 간첩 빈도구식도 엔화, 미화, 달러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런데 이 왕재산한테도 어떻게 돈이 왔나를 보니까 초기에는 돈이 왔을 건데 다 묵비 행사하고 그때 수사를 착수하지도 않을 때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북한이 이 왕재산한테 자력당 공작비를 자력 갱성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줬죠. 뭐냐? 어. 그 출입식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대형 아파트라든지 또는 대형 빌딩 또는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큰 쇼핑몰에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에 그 번호판을 갖다가 이렇게 판독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아, 이 자동차 입출이 갈 때 그렇죠. 시스템. 그걸 인식하는. 예, 인식할 시스템을 줬는데 네. 그 USB에 담아줬는데 야, 이 북한 애들이 해상도가 높더라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국내 것보다 해상도가 높아요. 판독하는 해상도가 높아가지고 그걸로 지원넷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어. 또 이 회사 이름도 재밌습니다. 지원넷. 지원이라는 이름이 또 김일성 조작된 항일 무장투쟁과 관련있어요. 지원넷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막 설치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거 적발할 때가 이명박 대통령 적부 때 적발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이 사는 현대 아파트에 이게 거기 그 출입 시스템에 거기에 지원들이 거기 납품을 해서 북한에서 기술을 전수했던 걸 예. 간첩들이 만들어서 돈벌이로 하는 걸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 이제 북한에서 준 그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가까워가지고 오류를 조정했습니다. 예. 우리 시스템에 막 조정해서 지원을 만들어서 첫 해에 뭐 22억이 넘는 돈을 벌었어요. 22억 원 하나의 매출액이 요새 그 당시 22억이면 지금은 50억이 넘습니다. 화폐 가치가 그 당시 화폐가 그 당시 돈으로. 그래 어떻게 됐냐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네. 회사 운영비 썼죠. 네. 직원도 월급 주죠. 그리고 간첩 활동비 공작비 쓰고 돈이 남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 네. 정성금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도리어 북한에 보냈습니다. 정성금으로. 자신의 정성을 보내는. 예, 각종 선물도 보내지만 도리어 정성금 명목으로 북한으로 돈을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이 새로운 대남 공작비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원천 기술을 IT 원천 기술을 국내 간첩단한테 제공해서 그 간첩단이 그 원천 기술로 돈을 벌어가지고 공작비에 활용을 하고 남은 돈 가지고 또 북한에 보내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사건이 왕래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좀 들어네요. 1980년대, 90년대 이 대학가와 이게 또는 이제 노동단체 뭐 이런 쪽에는 종북 주사파들이 꽤 많이 뭐 넓게 있었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북한의 대납 공작 부서에서 자신들이 포섭해야 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건 참 의문이에요. 이게 이제 그 95년에 적발된 간첩 김동식하고 97년에 적발된 부부 간첩을 좀 예를 들게요. 김동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은 북한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미 북한에서 1980년대 말에 국내 운동권에 대한 신상 문서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한 1,700여 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홍길동은 언제 태어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는 뭐 했고 또 어디 학교를 나갔고 무슨 일을 했고 또 심지어는 무슨 글을 썼고 이걸 다 신상 문서가 다 만들었더니 무려 1,700여 명. 국내 운동권에 다 집대성된 거죠. 그걸 넘기면서 포섭 대상자를 골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7명 골랐죠. 이제 그 중에 지금 이제 일종의 정복 주사파들의 1급 리스트 명단 쫙 있었던 거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7명 지금 여러분 뭐 지금 국회의원하고 원내대표 했던 우상호,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했던 이인영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많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 놔두고 이제 허인에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축제 와서 다 만났어요. 포섭을 만났는데 이 재미난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국내에서 7, 80년대, 90년대 활동하던 운동권의 AB급 정도, C급 정도는 제가 다 머릿속에 대충 저도 오랫동안 이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처음에 이 왕재산 사건이 언론에 나왔을 때 내가 저쪽에 물어봤어요. 야, 총책이 누구냐? 근데 처음에는 안 알려줘. 나중에 알려줬는데 김도경이라는 거야. 그 내 머릿속에는 김도경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국내 운동권을 인사를 그 사회적 영향력이라든지 위치 지위도에 따라서 A, B, C, D 5단계로 구분을 한다면 김도경이는 그 당시 국내 운동권 중에 C급에 해당되는 애입니다. 아, A급이 아니고? A급은 이제 김영환 이런 애들 A급이죠. 그죠. 황인호 이런 애들. B급 해당되는 애. 아니 C급. 왜냐면 이제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학생의 간부를 지냈어요. 그래서 아직 그 A급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C급 정도의 애를 포섭해가지고 200명의 알을 깠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A, B급에 있는 조직원들은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다 공략을 했죠. 물론 북한이 포섭 공략한다고 다 포섭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한 10번 때리면 한 번 넘어올 수 있죠. 자, 그런데 바로 그게 뭐냐, 김영환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제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황인호 그룹도 있고 황인호 그룹도 있고 쫙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계량을 시켜야 되는데 자, 1,700명 중에서 A, B급에 해당되는 사람을 포섭 시도를 했다고 그래서 했고 포섭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난 그걸 다 100분의 1로 잡았습니다. 10분이 안 돼. 네. 예전에 울산 쪽에 갔다가 사실은 북한은 공작원이 가서 내가 북한에 와서 네. 이렇게 했다가 근데 그쵸. 그게 당시만 해도 안기부 지금 네. 국정원 요원인 줄 알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정대현이라고. 정대현. 네, 네. 정대현 사건인데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제2, 제3의 왕재산이 널려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확인된 게 네. 작년에 적발된 민노총, 그 다음에 창원간첩단, 제주간첩단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더 많은 또 지하당이 있는데 우리가 적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국정원의 대공 수사들이 더욱 비신 날 이 찰나에 수사권을 상실하는 이 상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사실은 지금은 한국 내부는 워낙 넓게 지금 국내 또는 뭐 해외에도 사실은 주사파들, 종북 주사파들 넓게 포진해 있고 최재형 같은 인물도 미주에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노길남이라든가 정기열이다 이런 인물들과 계속 사실 북한과 연계해서 해왔던 주사파 사실은 주체상파들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넓게 국내 종북 세력들이 합법, 반합법 여러 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상황은 그렇게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대공 상황은. 예, 좀 한 거예요. 첫째는 이제 예. 간첩을 잡으려면 첫째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시스템이 제대로 시스템이랑보다는 간첩을 잡을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돼요. 네. 그다음에 사람이 잡는 거 아닙니까? 수사 체제, 수사 기관의 대공수사관, 그다음에 대공 환경인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희 그 대공수사권의 종갓집 역할을 했던 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이제 폐지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대공수사 국가총량 대공수사 역량이 많이 침체됐다는 거. 경찰이 전담하게 돼 있는데 또 군 관련은 이제 방첩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스템입니다. 자, 간첩을 잡고 간첩을 파악을 해도 영장이 안 떨어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천신만국도 영장 받아내면은 실형이 선고가 안 됩니다. 손방망이 판결이 나요. 지금 현재 이 간첩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간첩죄라는 게 이 형법 98조에 간첩죄가 있고요. 그다음 군형법 13조에 군 간첩죄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4조 5조에 간첩죄가 있는데 이 간첩죄는 멀게는 한 70년이 전에 제정된 거고요. 네. 32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70년 전에 형법 간첩죄가 만들어졌는데 한 번도 안 고쳤어요. 또 국가보안법도 32년, 60년, 저쪽은 군형법은 60년이 넘었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시대가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첩들의 활동과 간첩들의 활동 기술도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0년대 간첩법제를 가지고 최첨단 IT 활동을 하는 이 2024년에 간첩을 어떻게 잡습니까? 쉽게 말하면 신석기 때에 창하고 방패가지고 지금 이 첨단 무기 시대 때 간첩 잡으라는 소리인데 이게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간첩 법제는 간첩을 잡자는 법제가 아니라 간첩을 보호해주는 법제다. 내가 최근 국회 그 세미나에 가서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간첩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간첩을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간첩제가. 그래서 이러한 그 간첩 법제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에다가 간첩제도 다 이게 입법사항 아닙니까? 네. 근데 현재 22대 국회가 여러분이 선택했죠. 여기 펜앤마이크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국민들이 선택했죠. 저렇게 입법 독재를 할 수 있는 막강한 의석수를 확보해 주는 국민들, 이 국민들이
저렇게 뽑아놓고 저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수사한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거 하면 못된 짓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국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줄 일도 만무하고 간첩죄를 갖다 적용을 갖다가 저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자, 그럼 남은 게 뭡니까? 국민들이 압박을 해야죠.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하고 다음번에는 이런 사람들은 뽑아주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 그나마 우리 지금 경찰하고 방첩사령부가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지금 간첩은 잡아야 되는데 국정으로 못 잡고 경찰이 잡게 돼 있는데 경찰도 열악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경찰 안보수사관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좀 간첩들을 체포할 수 있고 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대공수사권이 국정원 대공권이 경찰로 이관됐다는 문제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경찰의 대공수사 관계자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대공수사에 헌신해 온 분이죠. 그렇게 좀 균형적인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님 오늘 광복절 특집으로 2부에 모셨습니다. 야당의 깊숙이 침투한 왕재산, 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두루 살펴보면서 한국 지금 대공 상황이 어떤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예, 유동열 원장님 거의 1시간 됐네요. 그렇게 됐나요?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